아, 예, 안녕하십니까. 팬데믹 시대의 한글 문학의 역할에 대해서 좌장을 맡게 된 이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필도 쓰고 시도 쓰면서 선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강의해 왔었습니다.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좌장을 맡게 돼서 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행사는 영상으로 송출이 돼서 SNS로 충분히 시청이 가능한데 약 우리가 예상하기는 30만 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로 팬데믹 시대로 바뀌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참 이상한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프로와의 자리를 메워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 시간 동안에 휴대폰은 진동으로 좀 조절해 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부산대학교 교수로서 많은 제자를 양성해내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양학용 시인께서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팬데믹 시대에서 한국 현대시의 나아갈 방향입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컨대 1980년대부터 이 나라,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사조가 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승자독식이라는 그런 또 형태로 번영하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대기업만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은 소멸돼가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대가가 아니면은 고개를 들기 어려웠던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전반기에 들어오면서 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제 융합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상생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요즘에는 그 융합이라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문과 이과 구별돼서 고등학교 때도 나눠져 가지고 대학에 공대 뭐 문과대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요새 기업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미술을 전공한 사람 이런 등등, 즉 인문계 쪽들을 많이 등용을 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와 이과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는 그런 융합 문화가 이제 발전돼감에 따라서 우리 문학에서도 그런 걸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동안 20세기 중반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모든 사회 질서가 가치관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우리가 다시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살기가 좋아지면서 한국 문학의 르네상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양학용 교수님 모시고 현대시인 나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25분인데 시간 좀 잘 맞춰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보면서.
방금 소개받은 양왕료입니다. 발표 시간 관계상 앞에 1번 요제 발표문에 있는 1번은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시대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세계 각국에서 부지런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한글 작가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부터 우리나라의 각종 문예지와 문인단체에서는 팬데믹 시대 혹은 그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하여 의학적, 서지학, 사회학적 성찰과 문학적 대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들을 요약하면 공동체는 분열되고 연대의식이 파괴되면서 경제적, 교육적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라는 과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도 봅니다. 한편으로는 공공의 안전에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구속될 수밖에 없는데 국가나 권력이 그것을 불순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의 자유가 비정상적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도덕적인 정치 지도자와 정치 집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악성 전염병이 도래한 근본 원인을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인하여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없게 된 점과 급격한 지구 변화에서 오는 환경적 재앙에서 왔다고 보고 그러한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삶의 방식이 접촉보다 접속,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면으로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인 문학으로서는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항을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의 작품 속에서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혹은 동물 바이러스의 부실한 관리에서 도래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네 시인의 작품을 통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들은 2020년 한국문인협회에서 편집한 공동시집 코로나 코리아에서 뽑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혜선 시인의 2020년 천지에 봄은 오는데, 여기 아마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선 시인의 2020 천지에 봄은 오는데는 2020년 3월 집단 발병으로 온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구의 사태가 시적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첫째 연에서 지금은 거의 일상이 되어 있는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등장하여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그때의 대구를 있는 코로나19가 발병하여 격리 병실에 입원해 있는 친구로부터 창밖에 있는 꽃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낸 사진을 한 장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째 연에서는 친구와의 추억의 순간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끝까지 수서나 제비꽃, 개나리 등을 부러워하면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인간들의 죄와 탐욕, 이기심에 대하여 들꽃
꽃들에게 말 건네머의 어조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불러온 박쥐와 2020년 메르스 사태를 불러온 낙타에게까지 회개의 말을 건넴으로써 인수 공동 감염병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적 하자 나의 지극히 일상적인 사실에서 시작한 이 시는 비록 하자는 끝까지 나이지만은 인간의 지구 환경에 지는 재인 산업화로 인한 난개발이 불려온 환경 파괴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김없이 다가온 희망의 계절 세봄에서 죄의 용서와 목숨과 일상의 작은 기쁨을 돌려달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팬데믹 사태를 질타하지 않으면서 모두 부끄럽게 하고 산업화로 인한 난개발에서 오는 기후변화 같은 인류의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 시의 특성입니다. 다음으로는 대구에서 온 도시가 격리되다시피 한 현장에서 쓰여진 작은 이태수 씨의 작품입니다. 작품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시봄 정갈 2020 대구 통신은 오랫동안 대구를 지키고 있는 이태수 시인의 작품입니다. 먼저 살펴본 이혜선 시인의 시가 대구 코로나19의 체험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적 행상을 시도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이태수 시인의 시는 직접 그 사태를 체험하고 쓴 시입니다. 이 시는 말대로 창살은 감옥이요 육지에 떠있는 섬 같은 대구에서 2020년 봄은 왔지만은 시인은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느끼는데 그 느낌은 꽃 그 가운데 야생화 즉 이런 봄 꽃을 피우는 눈새기 꽃, 너도바람꽃에 마음이 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꽃은 모두 미나리 아제미과의 여러 살이 식물 풀에서 피는 야생화로 눈새기 꽃은 복수초라는 이름으로 복과 장수를 상징하고 있으며 부유의 행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야생화입니다. 이로 볼 때 이 시는 극한 상황의 도시 대구에서 희망과 행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야생화 노루기꽃 역시 앞의 두 야생화 같은 과의 꽃인데 꽃말은 인내, 신뢰, 믿음 등이며 끙의 바람꽃은 속칭 아네모네로 알려진 꽃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년생 식물로 봄에 피는 야생화의 끈질김에서 코로나19를 이기자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에서는 이런 시적 장치도 없이 위로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오히려 심리적 압박을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는 더디게 올지라도 새봄의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긍정적 소망을 모두 꽃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새봄에다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은 벚꽃, 수서나 개나리 등 제비꽃 등 대표적인 봄꽃에서 다른 한 사람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야생화를 택했던 점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인수 공통 감염병의 심각성과 그를 초래한 인간을 잘못을 경고를 날린 데 비하여 직접 대구에서 고통을 당한 시인은 고통의 해방만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접 당한 사람들의 절박함에서 마치 미처 고통 그 자체를 그 시적 담론으로 치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인들의 최근의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창국 시인의 자연과 거리두기입니다. 문창국 시인의 자연과 거리두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창국 시인은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제목부터 국내 시인들과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거리두기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를 말하는 것인데 문 시인은 자연과 인간과의 거리두기를 시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악성 전염병의 주로 인수 공통 감염병인 점을 착안하여
동물들과 거리두기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인간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먹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타와 박쥐와 천성갑은 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낙타와 박쥐와 천성갑 접촉하였거나 2012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사태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문 시인은 이러한 동물과의 공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태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동물과 인간은 공존해야 할 것이며 그 경우 거리의 문제가 된 점은 최근 문해문학사상 2021년 9월호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인간에 의하여 과도하게 파괴된 생태에서 빚어진 자연현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도심 가운데 멧돼지가 출몰하는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6.25 문제 등도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착안한 까닭은 문신의 경우 국내 시인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년에서 창궐하는 바이러스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점 역시 전염병으로 백신에 의해서 퇴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승려 시인의 3월 코비드19 팬데믹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2020년 3월 코비드19 팬데믹은 캐나다 동부 밴쿠버에서 거주하는 강승려 시인의 작품입니다. 강 시인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은 국내 시인과 대동소이합니다. 무너진 일상에 대한 아쉬움과 혈육을 대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간절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세계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연재앙을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 시인의 무겁게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즉 자연재앙의 속수무책인 무능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강 시인 역시 마지막 년에서 오다만 3월이라는 봄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국내외 네 시인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새봄 혹은 3월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동서고금의 문학 여러 작품에서 희망을 상징하는 시간, 즉 봄입니다. 그리고 백신이라는 과학적 산물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팬데믹 사태가 어떤 형태로든지 극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앞의 네 시인의 기대처럼 그 기대가 이루어지고 난 뒤인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시인들은 어떠한 작품을 창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소견을 세 사람의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향아 시인의 바람이 지나간 뒤입니다. 앞에 인용한 이상하 시인의 작품 바람이 지나간 뒤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 시는 산문시 형태입니다. 산문시가 분석적이고 도의적으로 읽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이보다도 이성적으로 읽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그렇다기보다 독자들에게 객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데 산문시의 상식을 점에서 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람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한번 지나가면 오랜 언덕 하나가 생기는 강한 바람입니다. 말하자면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태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풍을 제재하여 전개하는 상상력은 의고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첫 단락에서 등장하는 시적 공간인 복록방이라는 시어가 그렇습니다. 복록방은 조선 후기 주막집에서 나그네들이 모여 자도록 하는 큰 방입니다. 이곳에서는 체면이나 객식이나 없이 그냥 눈을 잠시 붙이면서 밤을 지내는 곳입니다. 바닷길에서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객실의 손님들이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이리저리 옮기 다니는 것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자연의 장애 앞에 인간은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시인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고적 상상력은 바람 소리를 징기스칸 이 말을 달릴 때 하는 말 울음소리, 그 다음에 사막에 산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빨랫줄과 어선들의 또폭 소리내며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태풍은 지나가고 온갖 상처를 받은 산야에서 우리 즉 인간만 남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현상은 분명히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나 그러한 위기의식이 의고적 상상력으로 표출된 것이 특색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태풍이 인간을 핍박해도 인간은 살아남는다는 확신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정호성 시인의 낙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학사상 21년 7월호의 작품인데, 정호성 시인의 시는 원래 정호성 시인은 시적 언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독자들을 그런 것을 통해 감동시키기보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독특한 명상을 통하여 그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하여 감동시킵니다. 그는 이러한 시적 태도를 평균적 가치관에 저항하는 다소 고독한 가치관이라고 이 시를 발표한 지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시 낙가는 역시 그러합니다. 이 시의 제재는 폭풍으로 떨어진 낙가이면서 이 낙가는 이 시의 시적 화자이기도 합니다. 낙가는 원래 좋은 상품이 되어 가수원 주인에게 경제적 소득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떨어지면서 절망을 가져다 둔 사물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그러한 인식을 뒤집고 있습니다. 낙가의 말을 통하여 그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절망이나 낭패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책임지는 대상은 그를 자라게 한 햇빛과 바람과 그리고 인간, 즉 과수원 주인에게까지 포함한 전체입니다. 그가 어떠한 행태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둘째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사랑한다는 것이다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낙가는 사랑으로 그를 잊게 한 모두, 심지어 떨어지기를 기다린 기다림, 그를 고통에서 내몬 폭풍의 폭력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자체도 자기 희생으로 땅을 사랑한 것이며 라고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낙가들이 땅에 떨어짐으로써 땅을 부유하게 하고 과목을 더욱 튼튼하게 하여 장래에는 더욱 좋은 가위를 탄생시킨다는 자연의 순환 법칙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난개발로 인한 기상변이 이변의 한 양상인 폭풍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연상시킵니다. 팬데믹 시대에 이러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사랑,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화두를 던져준 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적 장치 가운데 비유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한 편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손지는 시인의 이설이라는 시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손지는 시인의 이설은 새벽에 밭일을 나갔던 농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자는. 그리고 지금은 농사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농사 짓던 시절을 해상하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시적 제재인 이설은 아침 해가 솟으면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설을 소멸
즉 존재의 덧없음이라고 보통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소멸에 대한 안타까움은 둘째인 마지막 행인 안쓰러웠다를 제외하고는 거의 배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이슬은 이런 새벽에 나뭇잎이나 풀잎에서 발견되는 투명한 이슬이며 해가 솟으면 아름답게 반짝이는 순간의 이슬들입니다. 이 시에서 지배하고 있는 시적 장치, 지규, 언유, 하류, 어인과 같은 상징을 포괄하는 개념인 비유입니다. 등장하는 사물들은 모두 이슬의 보조관념입니다. 그것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첫 시의 왕가는 이슬 모양을 지칭하는 보조관념으로 이 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심장, 장가드는 왕자, 대지의 신부, 솟구치는 꽃망울, 또록또록 눈동자, 하늘로 돌아가는 작은 새 등 한결같이 환상적 상상력을 유발하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비유로 인하여 이 시는 마치 동화 속의 어린 아이가 풀잎에 매달린 이슬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어쩌면 이 시는 손시인의 유년 시절 새벽에 농사지는 아버지를 따라 나선 기억의 편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유년 시절의 기억 속에서 아름다움을 반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년에서 이슬의 사라짐을 날개가 바닥이며 하늘로 돌아가기도 하는 작은 새라고 비유한 것은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슬은 아침 햇살이는 강력한 힘 앞에 부질없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인 맑은 영혼들이 몰려 산다는 하늘로 성천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표상되는 사물 이슬에 대한 이러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역시 팬데믹 사태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시적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세 이탈리아에서 페스트로 인한 팬데믹에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1391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문학에서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팬데믹 사태가 사라지지 않는 지금이라도 우리 시인들은 인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물이나 현실의 기막힌 상황에서도 정오보다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환상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유년기의 추억 속에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국내의 많은 시인들은 한글로 많은 작품을 쓰기를 분발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저희 생각은 토론의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지켜가면서 발표해 주신 우리 양왕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 교수님께서는 이 팬데믹 시대의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학이 도저히 이걸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순응하면서 타협하면서 우리 자연과 더불어서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이혜선, 이태수, 문창국, 강승려, 이양아, 정호성, 손진은 시인 같은 7분의 시인을 예를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과거 중세에 유럽에 만연했던 패스트가 퍼져서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보카치오 같은 작가는 데카메론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고 바로 르네상스가 시작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운을 기회로 삼아서 한국 문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토론자 두 분이 나와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은 공광규 시인이십니다. 공 시인님 나오셔서, 근데 우리 공 시인님은 대표적으로 금강산, 할머니의 지천구 등이 있습니다. 자, 공 시인님 우리 환영해 주세요. 예, 공 시인께 드리는 시간, 이 토론 시간 많이 못 드리는데 3분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동의입니다. 코로나19를 제재로 한 시를 4편 인용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이해선, 대구 이태수, 미국 동부 워싱턴에서 문창국, 캐나다 서부 밴쿠버에서 강승녀의 시를 가지고 이 세심한 또 이 지리적 공간 교육과 선택이 좋았습니다. 또 국내 2명, 해외 2명, 그리고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국내 시인 남녀 1대1, 해외 시인 남녀 1대1로 배합이 잘 되었고요. 또 4명의 시인에 대한 각각의 해설과 의미 부여도 적절하고 원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견도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우리 시대 시인들이 어떤 작품을 창작해야 할 것인가 하고 이양아, 정호승, 손진은 3인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인용한 시인들의 심상, 즉 이양아 시인의 언덕을 없애고 만드는 바람의 심상, 정호승 시인의 견딜 수 없었던 폭풍우 또 심상, 또 손진은 시의 아름답지만 소멸하는 이슬의 심상들이 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창작 방향일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들 시를 몇 번 읽어도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상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써온 제재들이고, 또 제가 어렸을 때도 오히려 그 장마 이런 거 보면 지금보다 더 위협적인 이런 것들이 생각도 나고 그런 시들도 본 것 같습니다. 또 시들 또한 심상이 그렇게 명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들 시에 나타난 바람이나 폭풍우, 또 이슬은 자연현상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그 시인들이 사용한 제재입니다. 제 생각은 품 넓은 원루이셔서 자애롭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들 시를 부양시켜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위에 인용한 이양아, 정우승, 손진은 시들이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 작품 방향이어야 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인류를 위협했지만 이 단점만 가져다 준 것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류에게 끝없는 이 소비와 경쟁과 욕망을 멈추고 뒤돌아보게 했으며, 또 백신 확보를 두고 벌이는 외교 전쟁과 국경 폐쇄 등 경험을 통한 또 국가주의 부상, 또 다인종 이 국가에서 타민족 구타 및 배제를 인한 인종 및 민족주의 부상, 그리고 동시에 통신기술 발달로 전 세계 질병 현안이 공유되면서 그리고 교환되면서 지구적 공감과 연대하는 지구적 연대의식 확장, 그리고 비대면으로 인한 노동 형태 변화와 음식, 사교 등 급속한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리 문학에서도 이 질병이라는 제재의 확장인데요. 문학界코로나 시들이 등장하고 또 시집도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코로나 제재 관련해 시를 응모하고 또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문학의 소통과 유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비대면 화상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쿠팡몰에서 그 도서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급증했다고 이럽니다. 저도 여기 와서 찾아보니까 어떤 제 책 같은 경우도 13개가 로켓 배송이 됩니다. 10% 배송을 해서. 그리고
출판사에서는 물어보니까 시그림책을 제가 몇 권을 냈는데 이것이 오히려 많이 팔리는 코로나 시대 뭐 이런 기현상이 또 일어났고 또 전자책이라든가 오디오북 또 판매가 증가했다는 것이 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외부 문화 활동이 축소됐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연이 축소됐고 또 아니면 이제 이 교류가 축소가 됐습니다. 문화 모임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거나 아예 없고 동시에 창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양면성을 동시에 가져왔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많은 부분을 변화시킨 코로나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외도 코로나 시대에 시 방향은 어느 특정 방향이 아니고 자연과 일상, 민족, 국가, 세계 등 제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확장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원로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광규 시인께서 토론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몇 가지 질문이 예. 주어졌는데 우리 간단- 양홍 시인께서 그 간단히 질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광규 시인 질의 감사하고 그 질의에 혹은 그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향아, 정호성, 손진원 시인의 시를 세 편으로 인용한 까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초래한 것이 인간의 지구의 난개발, 인간이 자연이나 땅이나 이런 데 대한 횡포를 가한 것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이라 이리 보면 새로운 신생태 시가 나와야 안 되겠나. 그 중에 한 경향이 지금까지는 또 많이 우리 한국 시에 회자되어 있었지만은 이향아나 정호성이나 손진원 같은 자연을 제재로 해서 긍정적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특히 정호성의 낙가 같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낙화나 이행기의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랑, 지금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비대면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우는 그래도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 씁니다만은 외국에는 마스크 때문에 폭동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폭력도 하는 등에서 모든 고통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광규 시인이 지적해 준 다양한 행태의 새로운 팬데믹에 대응한 작품들, 그것도 분명히 앞으로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라기보다 그 답을 해주신 점은 저도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위드 코로나 팬데믹이 다른 예술에 비해서 문학에는 오히려 하나의 기회가 안 되겠나, 기회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주 선언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공광규 시인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공광규 시인 납득을 하셨던가 모르겠습니다만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현대 시는 참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증오보다는 사랑으로 우리가 환상을 누려하면 좋겠다고 하는 양홍 시인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시인은 굳이 이 장소 시간 가리지 않고 본래 어떤 장소에서 영감만 있으면 노트와 펜만 있으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영감이 문제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글을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기에 혼자 앉아서 좋은 작품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시인들도 순환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것이 벌써 시도 쓴다고 그러고요. 소설도 쓰겠다고 그럽니다. 이걸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현대 문인들이, 시인과 소설가, 수필가들이 같이 앉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공광규 시인님 설명에 납득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역시 시간 관계상 다음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은 국제 우리 펜 한국본부 이사를 역임하고 계시고 한국 여성인문학회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금동원 시인께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금동원입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행사에 양왕용 선생님의 팬데믹 시대에 한국 현대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2021년 11월 현재까지 전 세계에 깊은 상처와 위협적인 파괴력을 보이며 팬데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하여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의 근원적 원인인 인간 중심의 과도한 욕망과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 그로 인한 기후 변화의 위기에 관한 구체적 사례에서는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깊게 공감하였습니다. 더불어 팬데믹 이후 지구촌 모습에 대한 불확실한 변화와 비관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학계의 시대적 소명은 시의 적절하고 매우 고무적인 논의라 생각합니다. 예시하신 몇 시인의 작품을 통해 바라본 팬데믹 사태에 대한 인식은 다양했습니다. 이혜선 시인은 산업화와 난개발이 가져올 기후변화 등의 재앙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태수 시인은 고립된 대도시 대구에서 벌어진 참담한 현장을 전하면서도 긍정적 희망과 행복을 노래하며 독자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한국 시인 문창국 시인은 자연과 인간과의 거리두기, 즉 생태학적 문제를 제기했고, 강숙녀 시인은 자연 재앙 앞에 무력하고 무책임한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에 절망하면서도 봄이 돌아옴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은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작품을 창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이양하 시인 대자연의 장애 앞에 인간은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종호승 시인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해결법이라는 인식, 손진은 시인의 다소 추상적이나 인간의 무력함을 극복하는 시적 대응의 한 방편을 아름다움으로 인식한 것은 팬데믹 이후의 미래의 현대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고민한 작품으로는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7분 시인의 시를 접하며 팬데믹 위기의 참담하고 비참한 현장,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영위하고 어떤 방식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자성, 그 등대지기로서의 문학의 자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문학은 인터넷과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누리고 공유하는 방식도 팬데믹 사태로 더욱 가속화되어 문학계도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과 다변화된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문학계는 삶의 방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다양하게 변모하고 메타버스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갈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시인들을 비롯한 많은 작가가 더욱 활발하게 다양한 창작집을 선보이기도 하였고, 인간다운 삶의 본질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반성과 재발견의 시간이 되었다고 진단해 봅니다. 한글로 쓰인 한국 현대시가 고유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할 시점 같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현대시라는 영역의 확대만으로는 앞으로 문학의 미래,
한글로 쓰인 한국 현대시의 미래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문학의 역할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정신적, 정서적 위로와 소중한 힘으로 자리하고 있기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함께 향유하고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여깁니다. 한국 현대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를 통해 상세히 해설하고 전망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론자로서 발표문을 읽고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진행 중인 팬데믹 시대에 한글로 쓰인 한국 현대시가 한국인만이 아닌 서구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독자와 더불어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의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동욱 시인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도 예, 답변 예. 1분 이내로 좀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한 가지니까 마지막에 과연 이런 한국 팬데믹 시대에 우리 한글로 쓴 시가 세계 많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공감하고 할 것인가. 이게 제 원고에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간단히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평소에 이 한글 작가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면 서쪽에 LA나 동쪽에 뉴욕이나 워싱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혹은 중국이면 중국, 일본 찾아가서 교포들뿐만 아니라 한글을 사랑하는 독자 혹은 작가들,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게 경계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까 우리 이전 시간에서도 우리 사담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문학이라는 것이 국가나 기업이나 이런 데로부터 아주 지원이 미미합니다. 미미한 것은 그들의 인식의 차이도 있지만은 우리 문인들이 판을 크게 벌리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판을 크게 벌려서 기업에게 매수나 혹은 국가의 지원 이런 것을 아주 당당하게 대량으로 요구해서 문학의 위상을 회복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상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양원 교수님 발표에 대한 공광규 시인, 금동현 시인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두 분 토론자 나오셔서 같이 기념사진 하나, 앞만 바빠도 사진 한 장 찍고 끝마치겠습니다. 예, 같이 서서 올라오셔서, 예, 그 뒤로. 자, 누가 사진 좀 부탁드려요. 예, 발표와 토론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주어진 시간이 90분인데 두 분 발표하고 또 두 분씩 토론하고 하자면 굉장히 촉박하네요. 그래서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실 선생님은 김종애 문학평론가이십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참 문학평론 강의하시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셨고, 현재는 그 황순원 소설가님의 그 문학관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데, 거기를 소나기 마을이라고 그러죠. 소나기 마을 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애 문학평론가 모시고 주제 발표 듣기로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글의 주제는 팬데믹 시대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디아스포라 문학의 구체적인 상황은 올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이 학술 심포지움을 통해서 규명도 되었고 정리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 글의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의사가 고칩니다. 그런데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경우는 환자 자신이 그것을 이기겠다는 의지가 없을 때입니다. 이걸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질병을 극복한다는 의지가 강력할 때에 정신이 몸을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이 병을 넘어서는 승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제입니다. 앞서 발표를 해주신 양왕용 교수님께서 한국 문학 그리고 해외 동포 문학에 있어서의 시를 중심으로 이 팬데믹을 이기는 정신적인 차원의 메시지, 이걸 언급을 해주셨고요. 저는 디아스포라적 상황에서 팬데믹 시대의 문학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문은 가지고 계신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매우 길기 때문에 요점적으로 그 중에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질곡을 넘어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우울한 불행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문학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문학도 비대면 온라인 소통의 형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처럼 엄혹한 시기일수록 희망의 증표를 찾아내는 것이 문학의 소임이죠. 차제의 지구촌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세계 한글 문학,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현실과 팬데믹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립하는 것이 기묘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한글 작가 대회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와 같은 이 팬데믹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모아볼 수 있을까 하고 저희 소라기 마을에서 두 번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는 문인의 엽서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문단에 이름 있는 문인 31분이 자기 글 가운데서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와 같은 이 금언에 해당하는 글귀를 모아서 엽서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엽서를 다시 그래픽으로 디자인을 해서 엽서와 함께 전시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하고 있는 전시회는 시가 팬데믹을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의 전시회입니다. 그러니까 만해 한영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6편의 위기에 대응하는 시를 선정하고 이것을 역시 그래픽 디자인과 함께 전시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니까 의외로 방문객들이 그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고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또 새롭게 힘을 얻었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와 같이 질병의 질곡을 이기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의가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활력이 될 수 있는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문학 본래의 창의적 대응력과 반탄력 그리고 디아스포라 환경에서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질병의 질곡을 넘어서는 힘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제 글의 두 번째 항목을 보면 팬데믹 세계적 유행과 사례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고, 거기에 도대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공식적인 정의로는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역사적인 사례를 두고 볼 때에 장티푸스, 스페인 독감, 패스트, 천년두 이런 것들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런 걸 서술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재앙이자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결국 인류의 의술에 의해 극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도 결국은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적 예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는 이것을 이겨나갈 물리적 질병 관리가 급선무이겠으나 그에 앞서서 또는 그에 병행하여 정신적 기력과 불굴의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대목의 그 역할을 추동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문학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학 속의 질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항목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문헌을 찾는 중에 참 좋은 재미있는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명작 속의 질병 이야기. 의사 작가가 쓴 글인데 오랫동안 문희재에 연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가지의 대표적 질병을 세계 명작 속에서 찾은 거죠. 그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센의 유령, 헤르만 헤세의 로스차일드, 토마스 만의 마해산, 해밍웨이의 우리들의 시대의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발자크의 감정교육 같은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작 속에 있는 질병의 문제를 다룬 이 책을 읽으면서 정독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그와 같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이 패턴처럼 시기를 달리해서 인류를 찾아왔던 이 엄혹한 질병 팬데믹, 이것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 아마도 그것은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스트가 어떻게 이것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이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존재의 근원에 관한 문제,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가지고 계신 책에 서술을 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대표작으로 유의해서 보겠다고 생각했던 작품은 까미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 토니 모리선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 또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흑인 여성 작가입니다. 이 토니 모리선은 이를테면 이 자비, mercy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패스트처럼 처음부터 질병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난한 소년이 상류층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 소년이 나중에 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천년두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두는 지금은 지구상에서 소멸된 병이지만 이 천년두가 창궐할 때에는 치사율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레베카도 결국은 앓기 시작하다가 죽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죠. 이 소설의 표제가 자비라고 하는 것, 멀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그것까지 할 수는 없고, 이 작가는 분명 질병이나 죽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정신적 차원의 세계를 자비라고 하는 어휘로 표현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페스트나 자비는 공통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의 실상을
그려 보였지만 그 질병의 현실적인 문제, 그걸 보여주는, 질병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질병의 질곡 그 너머에 잠복해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질병을 소재로 하는 세계 명작의 작품들이 한결같이 고소하는 발화 방식입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허하고 넘어설 수 있는 정신적 우위였던 것이죠. 기실 문학이 궁벽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가 문학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팬데믹 시대를 이기는 궁극적인 힘은 의학적 처방 이전에 인간이 그 내부에서 이끌어내는 강고한 자기 정립의 의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번째 단락의 제목은 문학의 거울과 의지의 램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울 램프는 M.H. 에이브럼스의 이 거울과 램프라는 아주 유명한 비평집에서 제목을 빌어온 것입니다만,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말하는 이 팬데믹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과거의 치명적인 질병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것이 한시적으로 곧 끝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이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제시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중문화, 이중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이 디아스포라 문학이 고투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대해서 정신적 전투력, 이것을 동원해서 대응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패스트나 자비를 여기에 예정으로 가져다 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맞서는 문학의 형상은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것이어서 여기에서 그 향방이나 결론적인 어떤 이 답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내 이 창작자들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 문학이 처한 한계와 창작 환경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문학의 경우와 병치하고 비교해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이 소용이 닿는다고 하겠습니다. 양자가 공통적인 요인으로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위주의 창작 방식을 하나의 장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온라인으로 소통하기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디아스포라 문학을 거의 동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 무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쓰기 어렵다, 좋은 작품을 내놓기 어렵다, 이건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8만 리 태평양을 건너 글을 보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문제가 작품의 가치를 제한하는 족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팬데믹 시대 문학, 이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소통의 시대에 있어서 이 문학도 그러하고 디아스포라 문학 또한 그러합니다. 이 암울한 질병의 장막을 헤치고 작가와 독자가 작품을 교류하며 이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는 정신적 주체성을 제시하는 그런 문학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글은 비단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문학 외적 장애가 문학을 억압하고 있는 현실적인 국면에 대해 이를 넘어설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 문학과 또 팬데믹 시대의 문학이 공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아르띠로 랭보가 계절이여 마을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쓴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그리고 인류가 당착한 이 팬데믹의 시대적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난관을 관통해 나가는 정신적 승리를 먼저 취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 팬데믹 시대에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발표문은 그 책에 실려 있는 것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시간 안에 요약하느라고
건너뛴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책을 좀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팬데믹 시대의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해서 김종애 문학평론가께서 참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네, 발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반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문학 작품의 위력이라는 건 뭐 여기 계신 프로에 계신 여러분께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이 어려워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일본의 어느 소설가가 쓴 그 소설을 읽고 소설가는 아무 반응 없이 멀쩡한데 그걸 읽은 독자는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따라서 자살을 합니다. 이 작가들이 시인이나 소설가들의 작품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바로 우리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나라 초창기 시인의 김소월 그러면 뭐예요? 진달래.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진달래라는 시를 외우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박목월 그러면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남도 300리 수익는 마을마다 타는 전영을 하고 읊어들 댑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을이 되면 역시 미당 서정주 선생의 국화협에서 뭐 대한민국 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참 소설도. 그래서 우리 작가들이 해야 할 일,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에서 소수 종족으로서 문학을 하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을 일컫는 건데 과연 그분들이 한국 조국을 떠났을 때 행복하게 떠난 분보다는 어려워 떠난 분이 많은데 2세, 3세, 4세로 넘어가면서 좀 많이 극복이 돼서 오히려 그 살고 있는 나라가 모국인 것처럼 됐는데 그래도 조국의 언어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하린 쪽에 있다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됐던 우리 동포들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은 또 북한 문학이 과연 디아스포라냐? 북한은 좀 다릅니다. 이따 질문해 주실 분들이 간단히 제시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작가나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 문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문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김종애 교수님 발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주시겠는데 국제 한국본부 이사이시고 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유상진 시인께서 와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유상진 시인 나와주세요. 토론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를 쓰는 위상진입니다. 김종애 교수님의 팬데믹 시대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역할에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질병의 질곡을 넘어서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문학은 시대를 대변하는 지점에서 현시적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미래를, 과거를 돌아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엄혹한 코비드19 시대에 김정혜 교수의 지금 팬데믹 시대 한민족 디아스포라 문학의 역할이란 주제는 가장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중에서 독감과 천년도와
그다음에 흑사병은 인류를 대량으로 사망하게 하겠던 그러한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위를 얘기하며 궁극적인 삶과 정신적 지향의 주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 세계에 선포된 팬데믹 시대의 구체적인 문학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여주기를 몸소 실천한 황선원 문학관에서 김정희 교수님이 2번의 전시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시회에서 궁금한 점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회를 하게 된 기획의 출발점이 궁금합니다. 2번째, 전시회를 대면한 관람자 및 참여한 문인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또 다른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들려주고 싶은 얘기나 혹은 비하인드가 있으면 들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번째로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글 문학에 대해서 자료집에는 굉장히 크게 나와 있지만 아까 여기 설명을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의 전면을 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문학은 거리 두기가 아니라 거리 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며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학을 거울로 삼고 램프로 삼아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정신의 승리를 취득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공감을 하며 또한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상 주제 발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정말로 지극하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상준 시인께서 시간 지켜서 참 토론 잘해 주셨습니다. 이 토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 김종희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나나요? 네. 네, 위 선생님께서 사실은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많이 줄여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면 시가 또는 문인의 이 검언이나 경구가 팬데믹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과대망상 아니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양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다. 여기에 반대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문학은 바로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문학은 현실에서의 어떤 변화를 정신이나 영혼의 영역에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선취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인의 엽서전 또 시가 팬데믹을 이긴다 전시회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관람객들이 와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오래 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고개를 주워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내하는 분들한테 질문도 하고 하는 이런 이 반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을 때에 이런 이 독자의 반응을 볼 수 있다면 문학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시대가 험악할수록 이를테면 문학은 그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걸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문자를 통해서 문자와 그림을 통해서 보는 전시회를 했는데 앞으로 이 소나기 마을에서 첫사랑 콘서트 또는 수수단 음악회 기존에 있던 행사들을 더 확대해서 이와 같은 정신적 차원의
의지력을 부양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설명을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건 세계 한글 작가 대회가 오랫동안 이제 이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프로세스나 히스토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뛰어넘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인데, 이 위 선생님께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팬데믹 상황이나 디아스포라 상황, 디아스포라고 하는 것 상황도 여러분 해외를 직접 가서 거기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도 이 서로 이 해외 동포 사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소수민족으로서의 특권을 허락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중앙가의 문제라든지 또 이 소수민족 사회 내의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의 경우에는 이제는 거기서 한글로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2세, 3세, 지금 5세, 6세까지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어나 또 러시아어로 글을 쓰는 것을 해외 동포 문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보다 큰 차원에서는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미국에서 2세, 3세들이 영어로 쓴 작품을 우리가 전혀 도외시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건 제가 국제한인문학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늘 다루었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갑니다만, 우리가 해외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작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가부의 판단, 한국 문학에 관련이 있다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도의 측정, 그러니까 이 흑백 논리로 무자르듯 할 게 아니라 이 속에 한국 문학과 관련된 이를테면은 이 사람의 문제, 주제의 문제, 수용성의 문제, 배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만한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그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좌장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국제한인문학회에서 내내 다루었던 것이 북한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북한 문학을 디아스포라에 포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많은 교수들, 연구자들의 생각은 포함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아스포라, 영어로 다이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이 말은 원래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헤어진 유대인의 이산 또는 그렇게 이산되어서 살고 있는 집단 거주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역사적 어원에 견주어서 살펴보면 남북으로 이산되어 있는 이 상황이 디아스포라적 상황이기도 하다는 거죠. 남북 간의 문화와 문학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점도 여기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잃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하자면 친연성의 상실이 아닐까. 좀 얼굴을 보고 손을 마주 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 힘이 인간과 인간을 결속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방식인데 이걸 우리 잊어버렸습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근접하지 못하는 친연성의 상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니겠느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업무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관계성에 있어서 효율성, 편의성, 또 그것이 전부 다 기록으로 남는 이 기록성, 이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향후에 위드 코로나나 또 이 의학적 치유로서 이것이 극복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원래의 이 오프라인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라인 언택트 시대, 이 시대의 소통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미 너무 많이 보았고 그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30% 정도 이상은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했던 이 패턴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 30%는 저만의 판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왔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어서 밝은 쪽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동전도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 콘택트 시대, 이 또 언택트 시대의 양자를 우리가 함께 놓고 볼 때에 이런 것이 있다면 얻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내는 것, 바로 거기에 문학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김정희 교수님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흘러가는데요. 독일에서 오신 알베르트 후베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괴테의 민용이라는 시에 보면 Nur wer die Sehnsucht kennt 그러거든요.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나의 괴로움을 알리라 그러는데 맞나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현재 한국산림문학회 상임이사이시고 국제팬 한국본부의 이사로 하고 계시는 이서연 시인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발표 시간 3분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이정희 교수님께서 제가 할 말을 많이 해주셔갖고 정말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문학으로 그 해결을 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그 국제팬 한국본부에게도 감사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종희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증표를 찾는 것이 문학계 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점하고 이 시대를 이기는 궁극적인 힘의 의학적 처방보다는 그 내부에서 이끌어내는 자기 정립의 의지에 있다라는 그 말에 매우 큰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하여 그 당위성과 실천을 문학 작품을 얘기하면서 검토한 연구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연구문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디아스포라 문학이 있는 것은 국경을 넘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주자들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주에 북한 문학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 금방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디아스포라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리저리 흩어져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디아스포라 문학, 이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주국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문학을 일컫습니다. 식민주의로 인한 강제적 이동이 있었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글로벌 경제화로 노동의 이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주자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었죠. 근데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고국을 떠나서 타국에 정착했다는 것은 그 단일 정체성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원형의 그 이중자 혹은 그 이산화로서의 국민, 비국민으로서의 차별과 배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지위 획득 유무에 따라서 법적, 인간적 우열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주자는 고국과 이주국 사이에서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스러움을 겪으며 그 이방인, 디아스포라로서의 타자적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들의 출현과 이들이 등장하는 문학이 디아스포라 문학, 이산 문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은 일반적으로 그 재외 한인 문학 혹은 해외 동포 문학을 일컫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1, 제2, 제2, 제2 작가의 작품, 해외 입양 인의 문학, 그리고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한민족 디아스포라 주인공 이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교수님은 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유태인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에 두고 있지만 그 적용 범주의 성격은 한국인의 역사, 문화적 상황과 많이 닮아 있고 한반도의 남북 분단과
해외로의 이주가 모두 디아스포라의 모형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축적된 해외 한인 문학을 통칭해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씀을,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과문한 탓인지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각기 다른 형식으로 축적된 남북한의 문학을 디아스포라에 적용하는 것은 보다 좀 이해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교수님의 생각을 제가 깊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북한 문학과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은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창작 방법이 주체사실주의입니다. 주체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창작된 문학이 북한 문학입니다. 북한 문학은 획일화된 창작 방법과 제한된 주제 속에서 정치에 영역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발전을 믿고 혁명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들은 당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 정책을 학습하고 당 정책에 의거하여 창작 소재 또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학에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선택적 인간, 도덕적 인간의 성격적 특징을 예술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학이 디아스포라에 속할 수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검열 과정이 북한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성격의 문학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문학을 남북한 문화 통합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디아스포라 문학 범주에서 북한 문학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됩니다. 북한을 떠나서 이주해서 사는 사람이 쓴 문학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를 떠난 것이 아니어도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작품이므로 디아스포라 문학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발표하고 있는 문학이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는 치유의 관점에서 디아스포라 문학을 담론화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은 물론 제가 연구문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단면적인 면을 보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음을 이해하시고 교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더 확실하게 부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문학 범주에 북한 문학을 담론화로 언급하신 이유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 문학을 보는 관점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고마웠습니다.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30여 년을 공부해온 분야가 분단 문학, 북한 문학, 디아스포라 문학입니다. 지금 이서연 선생님 질문은 미천다 내놓으라는 협박처럼 들립니다. 자, 이 북한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학을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학이라고 도외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 문제도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동일한 민족,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라는 강역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이산의 상황이라고 보느냐? 여러분, 1945년에 남북이 분단된 이래 남북 간에는 공개 엽서, 그러니까 봉안 편지가 아닌 공개된 엽서 한 장 주고받지 못하는 21세기의 이 비극의 전형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남북한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어떤 이 원형과 관련해서 강제로 이산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맞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이산된 두 집단의 이를테면 그 집단적인 거주지 이 문제도 그게 맞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하는 망설이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북한은 지금 현재 전혀 우리와 어떤 동질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남북이 통합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통합을 넘어서 이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위적인 명제이기는 하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에서 배우고 남북 예멘의 통일에서 배우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제가 통일부에 1천만 이상가족 재회 추진위원회라는 기구에 20년을 일을 했습니다. 북한 자료를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문학 연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보면 북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걸 그냥 우리와 다른 것이다라고 취지도에 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북한 문학을 디아스포라 문학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부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결국은 이 문제도 정도의 측정이라는 거죠. 북한 문학과 관련해서 남북한 문학이 해외에 떨어져 있는 다른 문학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어떤 새로운 통합의 길을 모색하며 교류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이를테면 액션의 프린시플이 아니라 액션의 방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의 문학은 이 1960년대 이래에 1968년 조선 노동당 제4기 15차 전원대회 이후에 소위 주체문학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체문학론이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수령 형상 문학입니다. 우리가 이를테면은 중소등거리 외교라든지 민족적 주체성을 갖자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수령 형상 문학이 중심이 되어 있고 1980년대 이후에 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서 이를테면은 부분적으로 사회주의 현실 주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현실 생활을 반영해서 인민들이 주체 문학론을 흥미사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체 문학론이 여전히 중심이고 부수적으로 현실 주제 문학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 문학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판도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남북한 문학의 거리는 아주 멉니다. 이를테면은 김일성 찬양 일변도의 문학을 우리가 좋은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근데 북한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을 할 때 끊임없이 남북 이 문학 교류에 대해서 저쪽에 제안을 던졌습니다만 전혀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동반한 모임만 가능했지, 예컨대 남북 간에 있는 이 문학사를 현실적으로 함께 들여다보자, 이런 건 가능하지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한 문학에 있어서 그 미래는 민족의 미래와 동일시될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제 한인문학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끊임없이 어떤 제기했던 문제는 2+4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문학을 두고 또는 문화 일반을 두고 함께 맞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형성되기 어렵다면 2대4로 하자. 2대4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과 중국 조선족 문학, 일본 조선인 문학,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 미주 한인 문학, 그 외에도 여러분 오세아니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지역 4개 지역의 문학과 남북한 문학을 한 테이블에 모을 수 있는 2+4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저희 학회에서 오랫동안 내세운 어떤 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학을 디아스포라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게 맞다 그렇지 않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이를테면은 북한 문학이 디아스포라에 포함된다 아니다 이런 논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디아스포라적 상황 속에서 남북한 문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양자를 어떻게 조합해 갈 것이냐 하는 방향의 정립과 실천적인 항목을 수립해 가는 데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주제 발표 이어서 토론 그리고 답변까지 역시 또 5분 지각했네요. 그래서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마무리되어서 오늘 좌장을 맡아서 있었던 이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역시 남는 건 기록인데 그저 발표하신 분이나 위상진 시인, 이서연 시인 나와 사진 한 카트 좀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예. 이게 나중에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